이렇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어렵고 기업 이익을 예측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사장한테 내년 이익이 얼마큼 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 사람. 그만큼 그 전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장도 모르는데 시장이 알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 교수님 이 HMM 진짜 저점 대비 저점 3,000원에서 고점 51,000원까지 약 몇 배죠? 17배 상승할 동안 진짜 거의 20배 올랐죠. 20배 가까이 오를 동안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쳐다보기만 했는데. 아, 그래요? 이 HMM 이 해운주 관련해가지고 해운사랑 같이 비교해서 아까 막 말씀드린 이 시클리컬의 밸류에이션 관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MM이 우리나라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해운사죠. 근데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한 50%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12조 원쯤 되고 이것의 한 2배 정도 되는 대만의 에버그린. 네? 에버그린 머린이 시가총액이 한 25조 원쯤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인 머스크. 여기는 뭐 시가총액이 한 65조 원, 한 70조 원쯤 되는데 진짜 그 공교롭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의 그 운명입니다. 이 세 개 회사가 금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퍼가 다 3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지금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HMM은 제가 뭐 이베스트 증권사 추정치인데 이게 뭐 애널리스트가 얼만큼 경험이 있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추정치 기준 퍼가 3배, 내년에는 2배. 그러니까 이제 좀 증익한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2023년은 이제 업황이 안 좋아져서 퍼가 이제 32배.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한 10분의 1로 준다는 얘기죠. 이제 꺾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에버그린 다음 페이지 우리 보면 여기 이제 여기는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52%. 그래서 HMM 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고, 그 시가총액이 한 2배쯤 되는 뭐 더 큰 회사입니다. 대만이 그런 해운 회사들이 큰 데들이 많거든요. 양밍이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HM하고 똑같이 퍼가 3배입니다. 장르 재밌죠, 되게. 그리고 이런 걸 뭐 그렇게 아비트라지 하는 뭐 전 세계 펀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머스크 세계 최대 해운사. 여기는 시총이 한 65, 70조 원 되니까 HMM의 시총 기준으로 한 5배쯤 됩니다. 여기는 고점 대비 주가가 훨씬 덜 빠졌어요. 한 8%.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자료들 좀 읽어보니까 이제 장기 계약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데 이제 이 해운 업황이 꺾이면 이익이 급락하는데 여기는 장기 계약을 많이 하고 그 비중을 지금 65%까지 늘렸답니다. 그래서 이익의 변동성이 훨씬 적으니까 시장이 높은 평가를 해주는데 그래도 2021년 금년 기준으로 퍼가 다 3배입니다. 그리고 골드만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보면 2023년에 15배로 퍼가 늘어나니까 순이익이 이제 5분의 1로 감소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 철강과 마찬가지도 해운도 지금이 픽 사이클이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이 픽 사이클이니까 엄청난 이익을 이런 회사들이 수익을 내서 퍼가 3배지만 지금은 투자하기에 적합한 그런 국면은 아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 홈프로 얘기한 것처럼 2년 후쯤 이익이 급감해서 퍼가 커질 때, 그럴 때 이제 바닥을 잘 잡아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경기 민감주, 더 나아가 한국 시장이 퍼가 낮은데 주가가 실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론적인 설명을 했고, 항상 우리 투자가들이 이런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민감주가 많고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센시티브한 예민한 업종이 기업이 많은 그런 국가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입장에서 각국별로 이제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어젯밤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올해 기업 이익 대비 퍼가 지금 이제 10배.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주가는 한 4, 5% 시장 전체로 올랐는데 기업 이익은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연초만 해도 퍼가 한 12배, 13배 됐는데 10배로 퍼는 내려갔죠. 그러니까 앞으로 퍼는 더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이거가 주가가 싸지는 게 아니라 이익이 이제 꺾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1.7%니까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은 워낙 다이나믹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많아서 퍼가 우리 시장에 이제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아시아권에 우리랑 경쟁을 하는 대만, 일본, 중국하고 놓고 보면 대만은 퍼가 16배예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2.7%. 근데 대만 기업들은 훨씬 주주 친화적이고 상당히 좋네요. 그다음에 이익의 안정성이 높고 거버넌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나 60% 프리미엄을 주고도 대만 기업을 사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배당을 조금 늘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기 배당 수익률을 보면 한국 시장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배당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에도 이제 퍼가 15배인데 배당 수익률이 2.1%니까 한국보다 좀 높죠. 그래서 우리도 하여간 기업들이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았으면 어느 기업 하나 나서서 우리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KTNG가 이제 그런 발표를 했고, 뭐, 한 두세 개 기업은 대기업 중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대기업들 중에서는 아무 데도 그런 얘기를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주주에 대해서 좀 그런 배려, 같은 뭐 대주주와 같은 배를 탄 주인인데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이제 저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 미국은 이제 재화하고 서비스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예. 미국은 지금 서비스는 아직 올라오는 추세는 아직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보다 밑에 있는데 이제 올라오는 중이죠. 네, 예. 말씀 주신 재화 같은 경우는 쫙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트렌드 라인 네. 위에서. 예, 그러면 그렇죠. 미국의 재화가 조건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재화를 많이,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재화 시장이 꺾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도 그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닌지. 뭐 삼성전자 같은 데도 3분기까지 이익이 되게 좋았던 게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핸드폰, 스마트폰, 가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기기들, 뭐 자동차도 포함해서 엄청나게 지금 소비가 제품의 수요가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가계가 빚도 코로나 이후로 빚을 많이 축소시켰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늘어난 건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가게들은 빚도 갚고 캐시플로우가 좋고 그다음에 그 긴급 그 재난 지원금을 계속 정부가 많이 줘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지금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 여력이 되게 많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소비 시장은 되게 좋고 우리 그 수출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괜찮은 그러한 그 인디케이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스피 200 영업이익의 장기 추이를 가져오셨는데 이게 뭐 진짜 변동성이 심하네요. 이 표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체 우리 시장을 나타내는데 한국이 제가 이제 20년 전만 해도 현역일 때 한 1, 20년 지나면 한국은 좀 덜 경기에 민감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점점 더 그게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숙명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자본주의적인 산업에 우리 대표 산업이 다 위치해 있어서 한 2, 3년 이익을 급증시켰다가 다시 한 3, 4년 감익을 하고 최근에도 보면 이제 2014년에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고 4, 5년 좋았다가 지금 이제 꺾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익이 얼만큼 내려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 포캐스트를 보면 내년에 영업이익이 시장 전체로 한 8에서 10%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증이익을 할지 이익이 증가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하다 기업이익의 전망이. 그래서 실제 시장은 조금 내년에 기업이익이 빠지는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그 생각을 시장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예.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의 대표 업종인 이 IT 업종. 네네. 이 장기이익률이 여전히 부침이 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이제 보시면 이제 IT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다잖아요. 반도체, 반도체 업종에 장비를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 뭐 한국에는 주성 같은 네. 회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여기는 뭐 스마트폰 같은 데가 포함되는데, 이제 우리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반도체를 보면, 여기 이제 검은, 그 굵은 그 검은 선인데, 여기 보면 그 되게 부침이 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등락이 되게 심해서 이게 얼마만큼, 경기에 민감한지를 보여주고, 근데 특이한 점은 부침이 심하지만, 그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다음 사이클로 갈수록 이 트렌드 라인이 상향을 하는, 아까 제가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growing cyclical, 성장하는 cyclical의 패턴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그림을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성전자의 장기 영업이익률 추이인데 보면 고점이 높아지고 2018년에 그다음에 2019년에 12%에서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멈췄고 이번에는 한 20%, 19%에서 20% 금년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뭐 감익한다고 우리 애널리스트 보니까 꺾이고 그 다음 사이클이 이제 더 얼마나 올라갈지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 시클리컬 그 경기 민감주지만 그 기본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분기 저점을 혹시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뭐 그거는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 실제 그 겨울이 왔다, 반도체 업종에 겨울이 왔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 우리 반도체 시황이 꺾일 것을 첫 리포트를 냈다고 이제 보통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외국 투자가 사이에 훨씬 영향력이 있는 데는 CLSA입니다. 그 CLSA에서 이제 반도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먼저 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분기별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이제 금년 3분기에 21.4%로 이제 고점을 치고 계속 그 이익률 마진이 악화가 돼서 내년 4분기쯤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는 걸로 이 애널리스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외국 증권사나 다른 데들은 대부분 내년 하반기쯤 이제 그 구조적인 큰 다운턴, 지금 이제 그 반도체 경기의 침체는 아니고 이번에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수급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설비 투자를 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국면을 안 가니까 진짜 내년 4분기 영업이익률의 하락이 멈춘다면 주가는 이거보다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인 내년 뭐 2분기나 바닥을 칠 것이 아닌가. 뭐 제 생각에는 좀 더 보유하고 기다리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통합해서 구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코스피가 하여간 뭐 횡보 국면, 그 다음에 시장이 기업이익은 그렇게 좋은데 못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시클리컬 경기 순환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픽 어닝스 이익의 정점에 지나쳤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몇 달 사이에 이제 픽 어닝스이기 때문에 주가는 못 오르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가는 선반영하고 그다음에 꺾이니까. 근데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퍼가 그 낮을 수밖에 없는 숙면적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뭐 법학자나 이런 로스쿨 분 교수는 뭐 남북 관계, 뭐 회계 불투명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시장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어서 외국 투자가나 글로벌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속해 있는 업종이 그 수천억, 수조 원, 삼성전자 같은 건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자본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지만 이렇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어렵고
기업 이익을 예측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사장한테 내년 이익이 얼마큼 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이 사람. 그만큼 그 전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장도 모르는데 시장이 알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cyclical, highly cyclical 하다고, 그리고 low visibility, 그 시계가 되게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21세기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같이 그 애플 같은 그 자산 경량화 모델,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하고 대만의 폭스콘을 통해서 그 조립 제조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산업, 우리 기업들이 좀 페널티를 월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받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수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없고, 저도 뭐 이사회 참여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이사회들이 좀 제대로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기능을 아직은 충분히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좀 훨씬 더 많이 증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관치, 금융업에 아니면 그 한국전력 같은 그런 그 뭐 발전 그 전력 산업 이런데, 통신업 이런데 엄청나게 지금 관치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다 보면 시장은 이런 정부의 그 간섭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페널티를 받는 이유가 있죠.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은행 금융지주사의 퍼는 중국 공산당의 대주주인 중국 4대 은행 퍼랑 비슷합니다. 뭐 그럴 이유가 솔직히 없는데, 네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둔화되는 내수 증가율은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은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니까 괜찮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데들은 이미 네이버, 카카오 같이 엄청난 플랫폼을 갖고 쿠팡, 마켓컬리 같이 시장을 잠식하기도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결국 내수가 둔화가 된다는 건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어렵다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이미 많이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울 때가 제 생각에 롯데그룹 같은 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들은 상당히 주가가 앞으로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는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이어서 조금 뭐 제 생각에는 기업인들이, 정부 당국자가, 정치인들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민감주를 업종, 그리고 전체 지수, 그리고 개별 기업까지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인 요인까지 한번 다 전체적으로 점검해봤으니 이 영상을 꼼꼼히 한번 다시 돌려서 봐주시고요.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감사합니다.